친구들이 모이면 늘 밥값을 내는 친구가 있고 공짜로 얻어먹는 친구가 있다. 늘 손해를 감수하는 쪽이 관계 속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그랬다. 인간관계에서 손익을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던 한 스페인 여자가 있다. 변호사가 될 만큼 계산적인 그녀는 순진한 여동생이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비웃었다. 하지만 결혼 후 동생이 데려온 그 한국인 남자를 보자마자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졌다. 그녀는 왜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걸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밀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숫자를 좋아했어요.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2 더하기 2는 4. 어떤 감정이 개입되거나 누가 눈물을 쏟아내도 답은 변하지 않았죠. 마드리드의 눈부신 하늘 아래서 자란 제 인생 또한 방정식처럼 명확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고 저는 언제나 그것을 완벽하게 계산해냈습니다. 카밀라, 넌 정말 대단해. 1등을 놓친 적이 있긴 하니 중학교 졸업식 날 담임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2등보다 몇 배는 더 노력했으니까요. 모범생이라는 수식어는 제 정체성이 되었고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제 성적표를 볼 때마다 눈가에 자랑스러운 주름을 만들며 미소 짓던 아버지의 모습은 제게 큰 기쁨이었죠. 하지만 그 완벽했던 방정식은 제가 16살 되던 해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친구와 함께하던 사업이 동업자의 배신으로 위기에 처했고 아버지가 모든 빚을 떠안게 되셨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절망적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밀라와 루시아의 학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약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족의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방정식이었고 그 방정식의 완벽한 해답은 변호사였습니다. 높은 수입, 사회적 지위, 안정성. 모든 변수를 계산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었죠. 저는 친구들이 주말에 어울려 노는 동안 도서관에 틀어박혀 법학서적을 파고들며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의 공식은 완성되었습니다. 투자한 시간은 미래의 수익이다. 단순하고 명확했죠. 언니, 이것 봐. 내가 직접 만든 팔찌야. 하나 줄게. 4살 어린 제 동생 루시아는 항상 그랬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아이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눈에 그건 그저 시간 낭비로 보였습니다. 그런 거 만들 시간에 책 한 줄이라도 더 읽는 게 낫지 않겠니? 중간고사 성적도 안 좋았잖아. 그리고 왜 남한테 주기만 해? 너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 제 날카로운 말에 루시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당시 저는 진심으로 그것이 동생을 위한 조언이라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봐. 세상은 쉽게 희생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해. 저는 동생이 저처럼 강해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순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저는 제 공식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제가 선택한 모든 활동은 제 스펙에 도움이 되는가에 기반을 두었죠. 심지어 연애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가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계산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제 미래를 맡길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인턴십을 거쳐 마드리드의 유명 로펌에 입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미소를 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딸 카밀라, 이제 좀 쉬어도 괜찮아. 어머니는 말씀하셨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신입이었고 더 많은 사건을 맡아 승소하고 더 높은 수임료를 받아 경력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제 일상은 엄격하게 계산된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6시 기상, 7시 출근, 12시간 근무, 저녁 운동, 그리고 지치지 않기 위한 충분한 수면, 주말에도 사건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효율성은 제 삶의 핵심 단어였습니다. 그런 제게 루시아의 전화는 늘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결국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대부분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죠. 루시아의 소식은 대부분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서 박봉을 받으며 일하고 주말에는 돈도 안 되는 봉사활동에 시간을 쏟는다는 이야기. 제 관점에서 그건 손해만 보는 인생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니, 좋은 소식 있어. 나 결혼해. 회의 서류를 검토하던 중 수화기 너머로 루시아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결혼? 어떤 남자가 저런 애랑? 동시에 잘됐네. 시집가서 골칫덩어리 하나 더는 셈이지라는 비웃음 섞인 생각이 스쳤습니다. 축하해. 어떤 사람인데? 의례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외 봉사활동 갔다가 만났어.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야. 봉사활동에서 만난 남자. 더 들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루시아가 순진한 걸 보고 접근했겠지. 하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언제야? 2달 뒤 15일. 꼭 와야 해, 언니. 남편 될 사람 소개해주고 싶어. 저는 캘린더를 확인했습니다. 15일은 중요한 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드리드에서 루시아의 결혼식장까지는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계산했을 때 전혀 수지가 맞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루시아. 그날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정말 못 가겠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 언니 일이 더 중요하지. 아쉽네. 꼭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루시아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으니까요. 우리의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루시아와 턱시도를 입은 동양인 청년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라는 생각과 함께 비웃음을 지으며 의례적인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족으로서의 의무는 해야 했으니까요. 그 후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더 많은 소송에서 이겼고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했습니다. 제 방정식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밀라, 요즘 다리가 너무 아프구나. 잠깐 와줄 수 있겠니?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모든 일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어머니는 제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가 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저는 즉시 휴가를 내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루시아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수하고 촌스러웠던 동생은 온데간데 없고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 루시아가 기쁘게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제가 쓰는 것보다 훨씬 비싼 브랜드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인사해, 언니. 제 남편 민준 씨예요. 그리고 옆에는 민준 씨 친구인 선우 씨. 정형외과 의사야. 그제야 저는 2 남자를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김민준이라는 남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옆에 이선우라는 남자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동양인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인은 누구나 아는 존재였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밀라 씨. 루시아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의 스페인어는 놀랍도록 유창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집에 한국인 남자가 둘이나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살펴봤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선우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가 정형외과 의사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민준 씨의 친구인데 의사라고? 이 남자는 왜 여기까지 온 거지? 여행이라도 왔나? 선우 씨는 어머니를 봐주기 위해 저와 함께 한국에서 왔어요.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루시아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의 가족을 위해 그것도 의사가 나라를 건너온다고? 이것은 제 계산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비합리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다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고 선우 씨의 눈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완벽했던 방정식에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민준 씨의 직업을 물었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한국 대기업의 해외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한국의 급여는 스페인과 차이가 컸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그의 수입은 제 2배에 가까웠습니다. 순간 마시고 있던 와인이 쓰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는 스페인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저는 표정을 관리하며 화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그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 지사에서 2년간 근무한 적도 있고요. 마드리드에서 그럼 우리 같은 도시에 있었단 말이잖아.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루시아는 그를 봉사활동에서 만났다고 했었죠.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루시아가 덧붙였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아프리카에 왔었고 우린 거기서 만났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계산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대기업 임원, 유창한 언어 능력, 심지어 봉사활동까지. 이 남자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루시아와 결혼한 걸까? 그때 선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밀라 씨도 정말 멋진 직업을 가지셨네요. 변호사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이잖아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정의. 제가 하는 일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높은 수임료를 지불하는 의뢰인이 승소하도록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 그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저 직업일 뿐이에요. 선우 씨는 정형외과 의사라고 하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서울 강남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스포츠 부상 환자들을 보고 있죠. 제 머릿속 계산기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그의 수입, 사회적 지위, 미래 전망, 모든 지표가 저를 능가했습니다. 제 자존심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어머니를 위해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휴가까지 내시고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누가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남의 가족을 치료한단 말입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침 병원 리모델링 기간이기도 했고 민준이가 하도 걱정해서요. 그리고 예전부터 스페인에 와보고 싶었고요. 겸사겸사 휴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제 세계관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제 사전에는 그냥 돕는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야 했고 그 이유는 이익과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우 씨의 행동에서는 그런 계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불편해졌습니다. 내일 마드리드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요.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불쑥 말했습니다. 사실 당장 돌아가야 할 급한 일은 없었지만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루시아의 실망한 표정을 보았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챙겨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계단을 내려가던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다음 순간 제 몸은 공중으로 떴고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발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중 선우 씨가 가장 먼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정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발목을 만졌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손길은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뼈는 괜찮은 것 같고 인대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제 급작스러운 복귀 계획은 그렇게 무산되었습니다. 근처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선우 씨의 말대로였고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꼼짝없이 고향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 방에 누워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 씨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얼음 주머니와 붕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태는 좀 어떠세요? 주기적으로 냉찜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능숙한 솜씨로 제 발목에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어색하면서도 동시에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세심하게 저를 돌봐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변호사 일은 항상 바쁘시죠?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삶은 늘 빡빡한 일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유는 낭비와 동의어였습니다. 효율적으로 살아야죠. 시간이 돈이니까요. 제 대답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동정인지 이해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효율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그의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건 계획이 없다는 뜻이 아닌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뜻하지 않게 넷이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하셨고 결국 루시아와 민준 씨 그리고 저와 선우 씨 넷만 남게 되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와인 한 잔이 들어가자 분위기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사귀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와 루시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루시아가 현지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 선함에 감동했죠. 선함. 또다시 제 가치관과 부딪히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늘 손해보는 성격이라고 타박했던 루시아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도 봉사활동을 해요. 제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회사 재단의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고 루시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번역 일도 하고 있어.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 늘 책을 끼고 살던 루시아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성공했지만 텅 빈 느낌의 저와는 달리 그날 밤 대화는 계속되었고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 씨와 루시아는 해외 봉사 경험과 여행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험과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제 이야기는 소송에서의 승리와 직장 내 경쟁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이 잠자리에 든 후에도 저와 선우 씨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원래 의사가 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땐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 크게 다쳐 응급실에 갔다가 의사의 모습을 보고 꿈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기도 하죠. 그의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삶은 너무나 계획적이었고 운명에 맡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강점이라고 믿었지만 어쩌면 저를 가두는 틀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는 얼마나 드릴까요? 현실적인 생각이 들어 제가 물었습니다. 선우 씨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런 계산을 하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은 또 한 번 제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가 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은 제 방정식에 존재하지 않는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손해잖아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선우 씨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카밀라 씨는 항상 손익을 계산하며 사시는군요. 하지만 얻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언젠가는 잃는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의 말은 제 전곡을 찔렀습니다. 알코올 기운에 저는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늘 계산하고 이기려고 애쓰면서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그래야 안전했으니까. 선우 씨는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카밀라 씨는 마치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백조 같아요. 겉으로는 우아하지만 물밑에서는 쉼없이 움직이고 있죠. 이제 그만 자신을 몰아붙여도 괜찮아요.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도 괜찮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이상하게도 울컥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제 내면을 누군가 처음으로 알아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제 발목은 점차 나아졌습니다. 루시아와 민준 씨는 저와 선우 씨 둘이서 시간을 보내라며 자주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산책하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휴가에는 끝이 있는 법, 선우 씨가 떠날 시간도 다가왔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광장 벤치에 앉아 달빛 아래 저는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배신을 당하셨고 아버지를 쏙 빼닮은 동생을 보면서 저는 완벽해야만 했어요. 항상 계산해야만 했죠.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저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우 씨는 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느낀 첫 번째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가 오랫동안 우는 동안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쉽게도 휴가는 끝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 씨는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를 위해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듯한 이상한 감정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저도 곧 마드리드로 돌아가 계산된 제 삶으로 복귀할 테니까요. 마드리드로 돌아온 저는 빠르게 일상에 복귀했습니다. 사무실, 법정, 의뢰인 미팅, 모든 것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일에 온전히 몰두할 수 없었고 고향에서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특히 선우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몰아붙여도 괜찮아요. 회의 중에도 법정에서도 잠들기 전에도 그의 목소리가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생각, 끊임없이 떠오르는 누군가의 얼굴. 이것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일까요? 저는 이런 비합리적인 감정에 시간을 낭비하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루시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다음 달에 해외 봉사활동이 있는데 이번엔 아프리카 케냐로가 같이 가지 않을래? 저는 즉시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또 휴가를 내고 낯선 곳에 가서 보수도 없는 봉사활동을 하라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입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혹시 선우 씨도 거기 있어? 수화기 너머로 루시아가 미소 짓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선우 오빠도 의료팀으로 참여해.
언니가 오면 정말 좋아할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2주간의 휴가, 비행기 값, 경력에 미칠 영향, 모든 계산은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감정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제 결정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다니. 하지만 선우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무시했을 감정이지만 이번에는 그 감정을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출발일이 되었고 저는 마드리드 공항에서 루시아와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루시아의 눈빛에서는 다른 감정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언니가 변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비행기 안에서 루시아는 이번 봉사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의료 및 교육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로 민준 씨 회사 재단과 국제 NGO가 함께 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동안 저는 어린 시절에 순진했던 동생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 순진함을 비웃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케냐에 도착한 첫날은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낯선 환경, 뜨거운 공기,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가난의 흔적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숙소는 소박했지만 깨끗했습니다. 봉사단 오리엔테이션에서 저는 선우 씨와 재회했습니다. 그는 의료팀장으로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밀라 씨, 정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올 줄 몰랐어요. 첫날부터 봉사활동은 정신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제 법률 전문 지식을 살려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행정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이 일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서류 한 장이 누군가의 교육 기회나 의료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사로서의 선우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더 놀라운 것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그는 오랜 친구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아이들에게는 장난을 걸며 두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그에게 치료받은 사람들은 모두 밝은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셋째 날 저는 선우 씨의 진료를 돕게 되었습니다. 통역 인력이 부족해 스페인어가 가능한 제가 투입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의 옆에서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전달하면서 저는 그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카밀라 씨, 오늘 덕분에 많은 환자들을 정확하게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선우 씨가 제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소송에서 이기거나 큰 수임료를 받았을 때 성취감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제게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리는 외곽의 작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건강검진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기초적인 법률 상식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배움에 대한 열망과 호기심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미나라는 소녀는 제 수업을 듣고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녀의 꿈은 순수하면서도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변호사를 꿈꿨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수했던 열정을 저는 언제부터 잃어버렸을까요? 어느 날 밤 봉사단원들이 모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현지 음식과 음악이 어우러진
안에 마음껏 웃고 즐겼습니다. 선우 씨가 제게 춤을 청했고 우리는 어설프게 현지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런 계산 없이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을까? 파티가 끝나고 선우 씨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정말 아름답네요.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카밀라 씨도 더 아름다워졌어요. 특히 웃을 때요. 선우 씨의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낯설지만 기분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걸었고 어느 순간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모든 계산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봉사활동 마지막 날 마을 주민들이 감사의 의미로 작은 공연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뭉클했습니다. 특히 아미나가 직접 만든 팔찌를 제게 건넸을 때 저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그때 어릴 적 루시아가 제게 팔찌를 주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차갑게 거절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아미나. 소중히 간직할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선우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카밀라 씨, 오늘 밤 시간 괜찮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긴장되었지만 기대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캠프 근처 언덕에 올라 밤하늘을 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 꿈, 두려움,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카밀라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은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제게 좀 기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선우 씨의 고백에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포개졌을 때 모든 계산과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전히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마드리드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느낌이었죠. 우리는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최대한 자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봉사활동 이후 저와 선우 씨는 떨어져 있었지만 매일 하는 영상통화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시차가 있었지만 그는 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의 하루 일과를 듣는 것은 제 일상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비웃었던 행위, 바로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 아미나가 준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선물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에서 돌아온 지 한 달, 저는 매일 밤 선우 씨와 통화하며 우리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선택지들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로펌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뢰인을 수입원으로만 보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뢰인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일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몇 달 후 루시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와 민준 씨가 잠시 스페인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선우 씨도 함께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온라인으로 가까워진 우리의 관계가 실제로 만났을 때도 같을까? 그 불확실함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 우리 넷이서 보고 싶은데 루시아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어디서 볼까? 제 목소리가 전과 다르게 떨렸습니다. 루시아는 마드리드 외곽의 조용한 레스토랑을 제안했습니다. 그곳은 우리 가족이 특별한 날에만 가던 장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갔던 것은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순간 서글프게 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고 심지어 새 옷을 사기도 했습니다.
효율성만 따지던 과거의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변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선우 씨였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멋있어졌고 그의 미소는 여전히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카밀라 씨. 그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루시아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선우 씨는 병원에서의 일을, 저는 제가 막 시작한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전 만남과는 달리 이번에는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했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 루시아가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무슨 일 있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이런 감성적인 질문을 무시했겠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생각보다 기분 좋은 일이더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테이블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루시아니가 늘 답답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 그게 너의 강점이었어. 따뜻함, 순수함, 나누는 마음. 나는 이제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 저는 뭉클해져 목이 메었습니다. 루시아의 뺨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난 언제나 언니를 동경했어. 언니의 강함, 똑똑함, 단호함. 언니가 있었기에 나도 버틸 수 있었어. 우리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손을 잡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쌓아온 오해와 벽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민준 씨와 선우 씨는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을 나와 우리는 마드리드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와 루시아가 조금 앞서 걷고 저와 선우 씨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달빛 아래 그가 걸음을 멈추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카밀라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선우 씨는 며칠 더 머물다 돌아갔지만 저와 선우 씨는 특별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데이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눔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1년에 서너 번 그는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스페인에 왔고 저는 그의 의료봉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제 삶도 많이 변했습니다. 로펌일은 계속했지만 무료 법률 상담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은 제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찾았습니다. 특히 이민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카밀라, 요즘 너 이상해. 왜 돈도 안 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너답지 않게? 선배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분들도 제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모든 결정이 이익에 기반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 대답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선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고 없이 마드리드에 와서 저를 놀라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카밀라 씨, 이제 내가 당신에게 왔어요. 그의 등장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드리드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우 씨는 봉사활동이 아닌 데이트는 오랜만이라며 저를 웃게 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마드리드의 밤거리를 걷다가 그가 걸음을 멈추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카밀라 씨,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었고 예상치 못하게 그는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카밀라, 나와 결혼해 줄래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변화와 성장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선우 씨,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어제 제출한 사직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건 제 사직서예요. 어제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서류고요. 저는 다른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있는 국제인권법재단에서 온 채용 제안서였습니다. 수락했어요. 선우 씨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이 청혼하기 전에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제 계산만 하던 변호사 카밀라는 끝이에요. 한국에서 새로운 카밀라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제 대답에 선우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일어나 저를 끌어안았고 우리의 입술이 포개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벽하게 확신했습니다. 어떤 계산이나 조건을 뛰어넘는 결정이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재단에는 어떻게 지원한 거예요? 선우 씨가 물었습니다. 루시아가 도와줬어요.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준 건 내가 늘 무시했던 내 동생이었죠.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결혼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마치 제 결정을 예견이라도 한 듯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혼자 남겨진 저를 걱정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실에 제 퇴사 소식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미친 짓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 괜찮겠어? 모든 걸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니? 언어와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살려고? 선배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계산이 아닌 마음을 따른 결정이니까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책상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법률 서류와 승소 기록들 사이에서 아미나가 준 팔찌와 봉사활동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마지막으로 처리했던 고액 소송 서류 대신 선우 씨와 함께 준비한 봉사활동 스케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신혼여행 대신 짧은 봉사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이제 제 삶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창밖으로 마드리드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성공했지만 외로웠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던 과거의 카밀라와 작별하며 저는 앞으로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카밀라를 부디 응원해주세요.